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세도정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조 사후에 이렇게 되죠. 정순, 헌철, 고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세도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순조, 원종, 철종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도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이제 특정한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안동 김씨, 그 다음에 풍양조 씨, 그 다음에 안동 김씨,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제 권력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종임금과 흥선대원군, 훗날 이제 민비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복잡해지죠, 여기까지는. 세도정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와봐야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순조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정순왕후 수렴청정 시기, 순조 시기에 신유박해 하나 몇 줄 읽어볼까요? 신유박해. 신주박해 하면 뭐 하시는 정약용이 유배가는 겁니다, 이건. 정약용 유배. 이 정도만 하나 아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노비방도 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지금까지 많이 나온 게 공노비방이죠. 66,000여 명이 공노비가 해방됩니다. 원래 아버지였던 정조가 공사노비를 다 혁파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돌아가시는 통에 못했고요. 66,000명의 공노비 해방됐다. 장용령이 혁파됐다. 원치 않았겠죠, 노론 애들 봤을 때. 안동김 씨가 권력을 잡고 다음 페이지. 됐죠?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깊이 갈 필요 없어요. 많이 깊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헌종 볼까요? 헌종. 순조의 손자이자 후에 익종을 추진한 효명사자와 조만영 딸 사이에 태어난 헌종이 8살 8세에 즉위하였다. 8세에 즉위하였다. 그리고 풍양조씨가 득세했다. 그래서 헌종 시기는 역사적인 일이 거의 특별한 게 없어서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철종도 다시 안동 김씨가 권력을 잡았다. 그 다음에 세도정치 권력 구조를 밑에 보시면 정치 집단의 기반이 축소되었다.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다. 권력 구조 양상 보면 의정부와 육조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의정부와 육조가 유명무실해졌다. 모든 게 다 비변사로 모아지게 되었다. 권력이 전부 다 비변사로 모아졌다는 것. 비변사로부터 권력이 독점되기 시작했다. 그냥 소수의 권력이 독점되었다. 뭐 이 정도? 깊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도정치 폐단 한번 보겠습니다. 폐단 중에 이제 첫 번째 관리 수탈, 매간매직, 가장 중요한 게 매간매직입니다. 그 다음에 수령의 횡포,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전정군정 항곡이 문란이 일어나졌다. 그 다음에 이제 밀란에 대한 부분이 보겠습니다. 철종 때. 철종 때 이제 밀란이 발생하죠. 대표적인 게 홍경래의 난입니다. 홍경래의 난. 자, 순조 11년 홍경래의 난이 발생됐습니다. 즉, 이건 서북인에 대한 차별대우입니다. 서북인의 차별대우란 뭐냐면, 저 시기가 되면 청나라와 가장 가까운 국경선이 저기거든요. 이쪽 쪽이 되게 가까워지고 있죠. 경제적으로 부를 누릴 수 있고요. 광산 개발이 이루어져서. 근데 서울의 귀족들이 이걸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이걸 다 뺏어간다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 사건 가장 대표적인 게 홍경래 난입니다. 그리고 5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철종 때 다시 밀란이 발생됐는데요. 이걸 우리는 임술련, 네. 임술련 농민봉기라고 합니다. 요게 첫 번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잡으면 돼요. 됐나요? 철종 때 안동 김씨들이 권력을 임술련 농민봉기에 이어졌다.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날 때 진주 밀란이라고 하는데 요즘 보통 임술련 농민봉기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 핵심은 이제 삼정의 문란이에요. 네.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 됐다. 그들이 이걸 바로잡겠다고 만든 게 삼정이정청이었어요. 그런데 삼정이정청은 결과적으로 삼정의 문란을 잡지 못하죠. 왜냐하면 개혁기구로 만든 게 삼정이정청이거든. 근데 문제는 여기 전부 다 안동김씨들이 전부 다 여기를 다 차지했어. 자기가 스스로 본인을 쳐낼 수 있어? 개혁할 수 있어? 불가능하겠지. 삼정의 문란이랑 삼정이정청. 근데 가끔 출제자들이 삼정이정청을 여기다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 홍경래의 난을 갖다가 수습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 정도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굳이 뭐 깊은 내용 필요도 하지도 않고 이 정도 선에서 멈추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554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554쪽. 네, 좀 지워볼게요. (554페이지) 대외관계. 대외관계 보겠습니다. 자, 북벌에 관련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벌에 관련된 부분. 2번입니다. 북벌정책 추진에 북벌운동 전개, 효정 때문에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송시열, 송중길, 이완. 이거 이미 청가에 관련된 부분이 한번 했던 부분입니다. 북벌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숙종 때에도 청해 정세 변화를 이용하여 윤유를 중심으로 북벌운동이 제기됐다. 윤유 중요합니다. 효정 때 주로 이제 북벌운동이 이루어지죠. 중심으로. 주로 어영청이라고 하는 우리 중앙군의 한야였죠.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운동이 이루어졌다. 이때 송시열, 그 다음에 송중길, 양송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완, 이와 같은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북벌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얘들은 전부 다 뭐죠? 서인들이에요. 서인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됐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정치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즉 일명 정권 유지 체계예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모았지만 실제로 정벌할 수가 없었죠. 왜? 청은 그 당시 엄청난 막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면 싸워야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숙종 때 윤유도 이걸 주장하죠. 윤유는 남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남인들은 이걸 비판했거든요. 남인들은 이 북벌운동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었다. 같은 남인인 윤유는 그렇진 않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출제 빈도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학론의 대두입니다. 하단부에 청해 문물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죠. 이럴 바엔 차라리 받아들이는 게 낫다는 거죠. 자, 문물 소개 볼까요? 자, 우리나라 사신들은 기국의 기획문이나 보고서를 통해서 변하는 청해 사정을 전하였다. 천리경, 자명종, 하포, 만국지도, 천주시리 등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문물을 초래했다. 천주시리라는 게 하나 봐야 되겠죠. 천주교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이걸 학문으로 처음 소개했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로 이렇게 소개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학문으로 처음 소개했다. 이게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유일무이. 보통 선교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종교 서적들이 와서 이렇게
주로 많이, 그러니까 선교사 또는 신부들이 주로 이렇게 성경책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보통 보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유일하게 학문으로 먼저 소개됐다는 뜻입니다. 북학론 제기, 우리가 북벌론은 효용성이 없다는 거죠. 차라리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는 의미죠. 예, 북쪽의 학문을 배우자. 왜냐하면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청에 와 있는 서양의 문물들이 되게 많이 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배우자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청과의 국경 분쟁에 관련된 부분, 가끔 5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두산 정계비에 대한 부분이 별표를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백두산 정계비. 자, 이건 숙종 때인데요. 그 백두산에 우리가 가장 큰 특산물 중에 하나가 이 산삼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선 사람들과 그 다음에 청나라 사람들이 백두산이라고 하는 요 산에 모여서 모이는 게 아니라 백두산에 가서 서로 산삼을 캐기 위해서 서로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 뿌리 캐면 1년 농사 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1년 내내 농사 지려고 하겠어. 운만 좋으면 어떻게 산삼을 하나 캐면 로또인데. 근데 이게 서로 산삼을 자기네들이 먼저 캐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국경 분쟁이 벌어진 거야. 네, 그래서 이건 치고 받건 국경 분쟁이 일어나요. 매일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양국 간에 관리들이 파견된다고. 청나라에 먹국동이라는 사람이 또 오죠. 그 다음에 조선에는 이제 조선에도 관리가 파견된다고. 그 결과 협상의 산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런 커다란 비석에 글을 남기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 그 한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서희압록 동의토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희압록 그 다음에 동의토문입니다.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서쪽으로는 압록강이라는 얘기죠. 압록강을 경계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압록강을 경계로 하겠다. 국경선을 경계로 하겠다. 뭐 이건 오케이,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이 동의토문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서로 주장이 달라요. 청의 주장과 조선의 주장이 다르다고. 우리는 송하강을 얘기하고 있다고. 얘들은요, 두만강을 얘기하고 있다고. 송하강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 송하강이에요. 두만강 와다시피 여기야. 여기 두만강. 이게 언제 문제가 됩니까? 이게 숙종 때 문제가 없다가 고종 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 고종 때 청나라 애들이, 그죠? 청나라 애들이 여기 지역을 간도라고 그러죠. 청애들이 간도를 개발하겠다는 거야. 간도를 개발할 테니 이 땅을 비워달라는 얘기야. 이때 우리는 이걸 내세우는 거야. 다시. 이때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그래서 우리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의토문에서 청의 주장과 우리의 주장이 다르다는 사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리파견. 간도 지역에 갈린 고종 때 얘기하는 겁니다. 서북 경략사로 어윤중 밑줄 긋습니다. 어윤중을 파견했고, 그 다음에 청과의 국경 확정을 위해 토문관계설 이중화, 간도 시찰원을 이범륜 1902년 간도 관리사로 다시 이범륜을 삼아서 함경도에 편입하도록 하였다. 함경도에 편입 밑줄 긋고, 이범륜이 1902년에 시찰원이고요. 그 관리사는 1903년입니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죠. 야, 이때 철자들 엄청 많이 먹었죠. 1902년이 뭐고 1903년이 뭐냐는 얘기죠. 연도가 좀 말장난쳐가지고 출제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1903년에 이범륜이 간도 관리사를 파견했다. 이 정도 하나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도 협약에 한 문제가 가죠. 간도 협약. 대한제국이 을사조약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얘기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일본은 청해 남만주, 즉 안봉선 철도 부속권과 푸순관광 채굴권을 얻기 위해서 간도 협약을 체결해서 간도를 청해 영토로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간도 협약이라는 거죠.
자, 여기 안동, 여기 봉천, 앞을 따서 안봉선 철도 부설권 얘기합니다. 일본 애들이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가져가죠. 왜? 이게 돈이 된단 말이야. 철도 부설 비용이. 그다음 이용까지 하게 됐을 때 간도협약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가져오는 대신에 이 지역을 청에 넘겨줬던 뜻이에요. 이게 간도협약이에요. 즉 이건 우리 땅이잖아요. 이게 이 지역 간도는 우리 조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조선의 땅이라고. 근데 일본 마음대로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가져온 조건으로 간도 땅을 청에 넘겨줬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건 을사늑약에도 위반이에요. 을사늑약은 어차피 우리가 믿지 않지만 유효성, 실효성이 없다 보지만 을사늑약 자체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예교권이 상실됐다고 얘기하지만 예교권이 뭐냐면 어떤 예교적 행위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영토를 갖다가 할자라고는 이런 내용은 여기 존재하지 않아요. 을사늑약 자체가. 근데 일본 애들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할 때는 간도를 할지에 띄워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을사늑약 자체가 무효이기도 하지만 혹 유효라고 인정하다 치더라도 이건 잘못이라는 땅을 띄워주는 것은 이게 없어요. 불법이에요. 다 불법이에요. 둘 다 불법이에요. 네. 이게 간도 협약이 된 내용. 요 결과 우리에게 이제 큰 사건이 터져 나오죠. 네. 안중근의사에 하얼빈 의가 등장하죠. 하얼빈역에서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했죠. 안중근 의사가 명분이 뭐냐면 동양평화론을 깼다는 거죠. 안중근의 구상은 이 간도 지역을, 그죠? 이 간도 지역을 중립지도로 만들고 싶은 거야. 많은 나라들이 여기를 탐낸다는 거야. 러시아도 탐내고, 중국 탐내고, 우리도 탐내고, 우리 땅이니까 탐낼 것 없지. 그 다음에 서양 여러 나라를 다 탐한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바레만을 통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육지와 해상을 동시에 이동할 수 있다는 거지. 동양평화론을 내세웠던 것인데 이게 깨뜨렸다는 거야. 누가? 이또가. 그래서 죽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넘겨볼게요. 556페이지 일본과의 관계. 자, 보겠습니다. 우리 임진왜란을 겪었죠. 또 정유전도 겪었고요. 네. 이때 조선의 입장. 네. 우리 유정, 즉 삼형대사가 파견돼서 포로 약 7천여 명을 갖다가 데려왔다. 그 다음에 기후약조. 강해군 때 이제 일본과의 국교가 단절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절됐을 때 또 다른 전쟁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서로 얘기가 돼야 되고 왕래가 있어야만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기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제한된 보험입니다. 세계연선 20척, 세사미도 백성 내에서 기후약조가 체결되었다. 통신사 파견, 이건 한 10년 전에 한번 기출되고 그 뒤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은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특히 에도 마쿠 쇼군들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통해 새로운 권력이 형성된다면 일본 애들에게도 내가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은 거야. 일본 국민들에게도.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사절단을 파견 요청합니다. 봐라. 조선에서 우리에게 축하해 주지로 오지 않았냐. 우리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권에 대해서. 요 용도로 쓰는 거야. 이용하게 쓰는 거야. 그래서 조선은 사절단이 파견됐습니다. 자, 선조 때부터 순조 때까지 비정기적으로 총 12번. 한번 기출되는 게 매년 파견됐다. 저거 X 저거. 거기다가 매년 파견 X. 그 여백에다 매년 파견하였다 X. 매년 파견되었다 X. 예. 비정규 총 따져봐도 12번 정도 갔더라. 통신사더라. 말장난 치는데 넘어가면 안 돼요. 통신사는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전파해 주는 것들.
수신사는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일본의 문화를 가져오는 것도 수신사라고 불러. 통신사와 수신사를 구분할 것. 구분 못 하시면 안 되겠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 분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이제 가셨죠? 네, 수신사는 우리가 1876년에 1차 처음 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역할, 네, 사절단 역할을 보겠습니다. 이게 사절뿐만 아니라 조선의 선진 문화를 일본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네, 그랬던 것들이 일본인들이 18세기 후반에 국학운동이 일어난 자극제가 되기도 했다. 국학운동은 우리 걸 배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네들도 지네 나라 일본에 학문이 있다는 거야. 국학운동이 18세기에 나타나더라. 그 다음에 557페이지 국교단절. 19세기 들어와서 일본의 재정부담과 서양 열강이 접근하면서 반환적인 국학운동의 학대로 1811년 순조 11년에 통신사를 마지막으로 조일국교가 단절되었다. 1811년 밑줄, 그 다음에 순조 11년 밑줄. 외우셨네요. 순조 11년, 1811년 이때 국교가 단절되었다. 울릉도와 독도에 관련된 부분, 네, 안영복, 숙종의 인물, 숙종 때 인물 동그라미. 울릉도에 자주 출몰하는 어민을 몰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우리 조선의 영토를 확인받고 사죄를 받아왔다. 19세기 말 울릉도의 경영. 자, 울릉도 19세기 본격적으로 경영에 나섰습니다.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였고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였다. 관리를 파견하였다. 이게 칙령 41호라고 합니다. 조선 초부터 조선 후까지는 주로 공도정책을 많이 펼쳤거든요. 섬을 비우는 거죠. 일본 애들이 자꾸 와서 약탈해가고 우리 백성들을 살려가다 보니까. 그러나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직접 이주, 강제 이주 나서서 적극 살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걸 칙령 제41호라고 합니다. 일본의 독도 강탈, 한일 의정서를 계기로 영토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밑줄을 긋습니다. 러일 전쟁 중 또는 독도 강탈, 러일 전쟁 중 또는 1905년에 지네들 시네마 현에 독도를 포함시키게 됐죠. 이때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독도란 땅을 일본에 뺏기게 됐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해방 이후에 45일 우리 해방이 되죠. 이때부터 우리가 우리 조선의 영토가 됐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가 됐겠죠. 대한민국 영토가 됐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이 책 나온다고 요즘에. 그러니까 조선 책 중에 그 다음에 일본 책 중에 어떤 게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했느냐 이거 물어본다고. 거의 시험은 출제 여기 포인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걸 잡아야 돼요. 자, 독도 관련 기록 우리 책입니다. 삼국사기 지중왕 때 우상국을 정복했다. 고려사 그다음에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 순남. 그 다음에 일본의 번뇌지묘 통항일남 밑줄. 일본에도 이걸 우리 땅을 보고 있다. 다음 페이지. 대한제국 시기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를 통해서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 됐죠. 그 다음에 이승만 라인 선포. 1952년 일본에 주둔했던 메가더 장군은 만나 이른바 이승만 라인, 피스 라인을 선포. 이승만 라인은 대한민국 인접 회양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당시 이승만 정부 일방적으로 설정한 수역이지만 영유권 문제와 관련된 독도를 일본의
영토를 인정한 최초의 선언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덕도 관련 예국기록, 당빌 은주시청 앞기 일본, 삼국접양지도 일본, 그 다음에 일본의 메이지 정부의 공문 태정관 지령, 그 다음에 육군참모본부의 지도 구역 일람도, 전부 다 일본의 기록에 덕도를 우리 조선의 땅으로 기록하고 있더라. 뭐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매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태동기의 경제를 가겠습니다. 경제. 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국가대중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560페이지.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조세제도입니다.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만 지금 딱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조, 용, 조. 세종대왕 때 공법, 그 다음에 인조 때 영정법. 이 정도 법 체계는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용에 관련된 부분, 균역법. 이영조 때 군포를 깎아주는 거죠. 2필에서 3필로.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죠. 그럼 보완책이 뭐냐는 얘기죠. 여기는 한 개월당 4도로 고정하는 겁니다. 결작, 선무군간포, 그 다음에 잡세. 이렇게. 여기는 이제 특산물이죠. 지방에. 상공, 별공, 진상이 나오죠. 여기 이제 되게 심해졌죠. 박납과 대납을 통해서 부패했죠. 이걸 끊어내야 되겠죠. 이게 만드는 게 광해군 때 만들어졌던 대동법입니다. 시험에 매년 나옵니다. 아마 올해도 나오지 않을까요? 단원코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562페이지 인조의 영정법 보겠습니다. 실시 배경, 농민의 몰락 방지, 조세 비효율성. 조세 비효율성 요거죠. 연분구등법, 전분육등 비효율성. 권력을 가진 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할 거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비효율성이죠. 배경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한개월당 4도로 고정시켰다. 원래 처음 출발점 6도도 있었어요. 6도부터 이렇게 참참 내려온다 보시면. 그 다음에 효종 때 양척 동일법이라는 게 있죠. 다 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있는 게 수등이척법이죠. 줄자가 2개를 있다는 얘기죠. 토지 한 개에 토지 양을 2개로 늘려버리는 거죠. 그럼 세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양척 동일법은 줄자를 동일한 걸로 가는 거죠.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전분육등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비옥도잖아요.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육등급을 나눴잖아요. 요걸 이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이용했다는 거예요. 효종 때 이 부분을 보완했다, 이렇게 보완했다 보시면 돼요. 양척 동일법으로 바꿨다. 그 다음에 563페이지 박스 정리하는 것은 했던 내용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 주시고요. 공납의 전세야 보겠습니다. 공납의 전세야. 요겁니다. 자, 공납의 전세야 보겠습니다. 배경, 공납 부과의 문제점, 박납의 폐단. 나타나면서 등장한 게 중간에 이제 수미법이 등장하겠죠. 수미법. 이게 현물로 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거든. 현물로 내기 때문에. 그래서 수미법,
뭐 조광조 같은 사람들, 이라든가 조광조, 그 다음에 유성룡, 이런 인사들이 주장했죠. 실천되기 쉽지가 않았죠. 17세기 이제 강해군 시기가 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됐다 보시면 되겠죠. 대동법. 자, 564페이지 대동법 별표를 5개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실시 목적 임질왜란 이후에 각 지방의 특사물을 공물로 징수하는 공납이 큰 어려움을 겪자 새롭게 도입했다. 그 다음에 내용, 지침마다 부가의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한 길당 12두를 내거나 이에 해당하는 3배나 무병 동년적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2두에 밑으로 있습니다. 한 결당 12두. 12두. 이건 18세기 상황이죠. 그죠? 18세기 상황. 17세기 상황에는 16두였죠.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자, 처음 시행된 건 경기도 밑줄 보시고. 그 다음에 양반 지주들이 되게 반대하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해군 보겠습니다. 이원익, 한백겸의 주장. 이원익은 호조의 참이었고요. 그 다음에 영의정이었던 이원익에 건의했고, 그 이원익은 다시 강해군에게 건의해서 만든 게 대동법이었다. 선해청을 설치하고 경기도에 처음 시작이 됐다. 선해청 밑줄 그으시고 경기도 밑줄 그으시고 16두에 밑줄, 처음에는 16두였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12두로 깎여졌다. 인조, 강원도, 효종, 충청, 전라까지, 충청, 전라제까지. 이건 이제 노론들의 찬성을 얻어내는 것도 이끌어냈기 때문에 충청과 전라제까지 가는 거죠. 효종 때. 왜? 효종은 북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인들이 이걸 북보를 밀고 나가기 때문에 돈이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현종, 전라도 산군에까지, 산악지역까지 실시되었다. 숙종, 허적의 주장에 따라서 익류지역을 제한, 국경선이죠. 평안도, 한경도, 제주도를 제한 전국에 실시되어 한 개월당 12두를 징수하게 되었다. 됐죠? 결과, 별표. 공납의 전세야. 공납의 전세야.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공납의 전세라는 말은. 이거 볼까요? 네. 이 공납이죠. 공납의 전세라는 얘기 보죠. 토지를 얼마만큼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 세금을 낸다는 뜻이에요. 공납의 전세라는 단어 되게. 또는 조세의 전세라는 말도 씁니다. 네, 조세의 전세야. 기준을 만들어준 거예요. 토지 결수에 따라서 세금 낸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토지 결수에 따라 초기에는 17세기 한 개월당 16두, 그 다음 18세기 한 개월당 12두로 이렇게. 그 다음에 조세 급납파. 앞으로 세금을 돈을 낸다는 거지. 곡식을 가져가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농민 부담이 경감됐다. 토지를 적게 가진 사람 적게 내면 되는 거고 무전농민은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공인이 등장이, 대동법 실시 공인이라는 어용상이 등장하여 이들은 간호상의로 선해청의 공가를 받아 간청에서 필요한 간수품을 사서 납부했다. 이들은 특정 물품을 대량 취급하는 까닭에 독점적 도매업인 도구로 성장한 도매업을 찍으시고 서울시전뿐만 아니라 지방의 장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도구가 성장하게 됐다. 도구 성장하면서 어떻게 사상으로 발전되었다. 국가 재정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다. 엄청난 거죠. 상품화폐. 쌀 농사보다는 쌀이 아닌 게 훨씬 더 잘 팔리더라는 거야. 우리가 매일 먹는 부식거리들 있잖아요. 무, 배추, 당근, 시금치, 뭐 기타, 양파, 파 되게 많잖아요. 예, 마늘, 고추 이게 훨씬 더 잘 팔리더라. 상품화 경제가 되게 발달되더라. 대신에 양반 사회는 붕괴가 촉진되더라. 예, 양반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돈이 없으면 양반 노릇 못 하겠지. 돈을 잘 버는 농민층들이 드디어 분화가 촉진되더라.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농민들이 양반을 행세하거나 양반의 족보를 사거나
공명책과 납속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분을 향상을 이루게 되더라. 한계. 현물 징수는 여전히 존재했다. 우리 보통 현물이 상공, 별공, 진상이라 보통 얘기하죠. 상공, 별공, 진상. 이건 대동법으로 해결됐다고. 요건 아직 해결이 안 돼. 존속됐더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죠? 이건 진상품, 이런 것들은 지방간이, 왕이 명령하면 지방간이 왕에게 올려주는 거거든요. 이걸 진상이라 하거든요. 이거 없어질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대동세의 전가. 토지를 가진 지주에게 부과되는 대동세, 토지를 가지 못한 소장농에까지 전가되더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양반들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대동세를 네가 내는 조건으로 토지를 경작할 수 있으면 토지를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리 수탈. 범의 징수에 중앙정부의 물품구의 상납을 상납 및 범의 동그라미 상납 및 밑줄. 상납 및 비율이 높아지고 가을의 징수에 지방간으로 사용하는 유치의 비율이 낮아졌다. 이에 지방간화의 재정은 악화, 수령 및 아전들은 농민을 수탈하는 원인이 됐다. 두 번 걷는데 상납률은 양이 늘어나고 이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결과가 나올까?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재정적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정부는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아야 된다. 이게 우리 이 시기부터 이미 등장 18세기, 19세기 세수정책이 최고의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566페이지 지울게요. 균역제도에 관련된 부분 하겠습니다. 균역법. 균역제도의 개편에 556페이지 보세요. 했던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군포징수의 문란, 중복진수, 군포유형, 군역지원의 감수. 그 다음에 4번에 별표하겠습니다. 지방간의 수탈. 군포순합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이 걷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를 위해서 걷어가는데, 첫 번째 인징. 도망가게 되면, 세금을 내지 못하고 도망가면 이웃에게 징수하는 것, 인징. 족징, 도망한 친척에다가. 백골증포, 죽은 사람에게. 항구첨정, 어린아이에게. 원래 16세 이상에 부과하자는데, 어린아이까지 부과한 항구란 말, 누런 이빨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린아이가 아직, 누런 이빨이 얘들까지 부과했다. 양역변통론의 대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변통론, 감포론, 군포의 납득을, 감을 주장하자. 농병일치제로 돌리자. 요거 이제 유영원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군영축소론, 군영을 축소, 재정을 줄이자. 군의 숫자가 늘어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대변통론, 신분의 구분 없이 전체의 역을 부과하자. 호포론, 신분과 무관하게 집을 가진 사람에게 무조건 다 세금을 징수하자. 호포론, 구전론, 일정한 연령의 포를 징수하자. 유포론, 군역에 빠진 사람을 찾아서 포를 부담하자. 결포론, 토지에 포를 부과해요. 그 다음에 균역법, 이건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죠. 영조대입니다. 되게 시험 잘 나와. 별표 5개. 1년에 두 필을 예돈을 갖다가 한 필만 납부하게 됐다. 그 부족한 부분을 세 가지 방법으로 메꿨다. 결작, 선무, 군간포, 잡세. 되게 시험 잘 나오는 부분이고 무조건 잡아요. 별표 5개짜리입니다. 결과 군포 부담이 일시적으로 경감, 농민의장 다소 진정, 일시적으로 결작이 부과되어 지주의 부담이 증가되기도 했다. 한계성, 농민에게 이게 다 전가됐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훗날 족징, 인증 등이 재현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군역제도의 전체적인 변화 볼까요? 조선전기, 보법, 대립제, 반군, 수포제. 조선 후기, 양역변통론. 이 제도가
국방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양역 변통론을 통해서 국방의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소변통론, 그 다음에 대변통론. 그러니까 방금 좌측에서 소변통론은 간포, 세금을 좀 적게 걷자는 것, 농병이 일치하자는 것들, 군영을 축소하자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균역법, 실질적인 농민들의 부담을 좀 경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두 필에서 한 필로. 그 다음에 19세기 흥선대원군대 가야에 겨우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했다. 이걸 호포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분별 징수가 아니라 가가호, 제비 있는 사람에게 징수하자. 이게 호포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기본적으로 조용조는 모두 전세화되었습니다. 조용조는 전세하는 말은 내가 토지를 얼마큼 갖느냐에 따라 세금을 낸다는 뜻이어야 되는 거예요. 조세의 전세가 되었다. 첫 번째, 조세의 급납화. 대정법 실시 후에 조세를 화폐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했다. 언제까지 곡식 가지고 다니면서 납부하겠습니까? 특산물 가지고 내겠습니까? 화폐로. 전세야. 공납의 기준은 호였으나 대정법 시행으로 토지가 기준이 되었다. 토지 기준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게 됐다. 공평해진 거죠. 군역은 정남에게 부과된 것이 원칙이다. 16세에서 60세 미만에는 부과된 원칙이었다. 균역법의 시행으로 토지에 결작이 부과되기도 하였다. 부족한 부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어들기 때문에 결작이라고 해서 토지를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하게끔 만들었다. 됐죠? 이렇게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